자, 그러면 이제 문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문장 성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문장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문장은 일단 크게 혼문장과 격문장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름 그대로예요. 헛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문장이 몇 개 있다? 그치, 한 개. 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혼립을 하면은 한 격자리 이구를 얘기하듯이, 그치? 하나의 문장으로 나타내는 거고, 격문장은 뭐다? 둘 이상의 문장들이 모여서 하나의 문장을 이루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겠죠? 격문장은 다시 아는 문장, 안긴 문장이랑 이어진 문장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아는 문장에는 우리가 절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래서 여기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는 문장, 안긴 문장은 바로 뭐다? 명사절을 아는 문장, 관형절을 아는 문장, 부사절을 아는 문장, 서술절을 아는 문장, 인용절을 아는 문장에서 5가지가 나눌 수 있고, 이어진 문장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혼문장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혼문장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다? 하나의 문장만으로 이루어진 걸 우리는 혼문장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그냥 얼핏 생각했을 때는 혼문장도 어쨌든 마침표는 한 개예요. 뭐 느낌표든 물음표든 좀 마침표든 어쨌든 종결을 나타내는 표는 한 개예요. 격문장도 한 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문장들을 봤을 때 문장의 개수를 어떻게 세야 하는가가 사실 더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해 더하기를 봅시다. 문장의 개수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다? 자, 앞에서 문장 성분에 대한 공부를 할 때 국어 문장의 구조, 즉 서술어 부분에 있었죠.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다는 거죠. 자, 거기서 선생님 팁으로 우리 국어에서는 바로 뭐다? 서술어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다? 동사, 형용사, 체형 플러스 이다. 요렇게 3가지만이 우리 문장에서는 형용사가 2번 나와 있네. 하나는 지웁시다. 그렇죠? 동사와 형용사 그리고 체형 플러스 이다 이렇게 3가지 형태만이 우리 국어에서는 서술어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전부 다 3가지는 다 하나의 서술어로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 문장을 한번 살펴봅시다. 주만이는 정말 멋있다. 주어는 주만이고 서술어는 뭡니까? 멋있다라는 거죠. 그죠? 형용사가 서술어로 쓰인 겁니다. 그죠? 두 번째 문장. 새가 높이 난다 라고 했을 때 새가가 주어고 서술어가 난다 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민주는 빵과 과자를 먹는다. 이 문제에서 주어는 먹은 사람은 민주고 서술어는 먹는다잖아요. 그렇죠? 즉 얘네들은 일단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전부 다 혼문장에 해당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왜 혼문장인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위의 예문을 보시면 바로 뭐다? 각각 핵심은 바로 이 부분이죠. 그렇죠? 바로 뭐다? 주어와 서술어가 하나씩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특히 이번 예문의 경우 높이가 높을 어간으로 가지는 형용사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 낱말은 어간 높에 부사 파생 정미사 이가 붙어서 품사 자체가 변한 것이기 때문에 서술성을 가진 것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3번 예문의 경우 학생들은 흔히 민주는 빵을 먹는다, 민주는 과자를 먹는다의 2개의 문장으로 나누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나 핵심이죠. 그죠? 바로 뭐다? 우리 문장에서 문장의 개수는 오로지 주어와 서술어의 개수만으로 결정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주어가 여러 개든 서술어가 여러 개든 여러 개인 것을 기준으로 따지기는 하지만 어쨌든 주어와 서술어가 몇 번 관계를 맺는가 이것이 바로 문장의 개수를 세는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옆에다 하나 적도록 합시다. 바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 수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문장의 개수는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위 세 개의 예문은 모두 혼문장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또 다른 예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푸른 하늘이 아름답다라는 문장이 있다고 봅시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푸른이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예요. 기본형이 푸르다잖아. 그치? 얘는 아예 뭡니까? 전미사가 붙은 게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형용사가 마치 관형어처럼 쓰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즉 그 말은 관형어로서 기능을 하는, 관형어가 된 게 아니라, 관형사가 된 게 아니라 바로 뭐다? 얘는 원래 품사는 형용사 그대로인데 관형사처럼 기능만 할 뿐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 말은 이꼴 다른 말로 하면 바로 뭐다? 여전히 서술성을 가지고 있다. 품사가 변한 게 아니면 서술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아름답다도 역시 형용사. 그쵸? 서술어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죠. 그 말은 이 문장은 두 개로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가 있다? 하늘이 푸르다. 그 다음 하늘이 그쵸? 아름답다. 요렇게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죠? 그래서 이 문장은 흔히들 학생들이 훅문장으로 착각하는 문장이에요.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알겠지? 하지만 보자. 얼핏 보기에는 푸르는 하늘을 수식하는 관형어고 하늘이 주어가 되며 아름답다가 서술어니까 훅문장이야 하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푸르는 바로 뭐다? 푸르를 어간으로 가지는 형용사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뭐다? 이꼴 서술어의 자격을 가진다는 겁니다. 동사, 형용사, 체험 플러스 이다는 전부 다 서술어로서 자격을 가진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문장은 하늘이 푸르다와 하늘이 아름답다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푸르는 여전히 서술성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문장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이꼴 바로 뭐다? 주어와 서술어가 관계를 맺는 횟수를 나타낸다 라고 기억하는 것이 제일 좋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또 다른 예문을 우리가 보면 이거는 예문이라서 안 적어도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이런 예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건 안 적어도 돼요. 보기만 합시다. 바로 자, 학생회장인 민우가 집으로 간다.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봅시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학생회장인이라는 말은 무엇과 무엇이 합쳐진 말이야? 또 그치, 원래는 바로 뭐다? 학생회장이라는 체언과 여기에 이다. 그쵸? 여기에 관형사형어미 니은이 붙은 거예요. 알겠죠? 얘는 즉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뭐다? 체언 플러스 이다의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얘도 역시 마찬가지 바로 뭐다? 서술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은 두 개로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가 있다? 바로 민우는 학생 회장이다. 민우가 집으로 간다. 그래서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주어는 하나지만 서술어가 될 수 있는 것은 두 개가 존재를 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 주어가 바로 뭐다? 얘랑도 한 번 관계를 맺고 얘랑도 한 번 관계를 맺기 때문에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이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는 바로 뭐다? 두 개의 문장이 뭡니까? 합쳐진 견문장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이해하기가 좋아져요. 알겠죠? 얘는 안 봐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얘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한번 읽어만 보면 되는데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요게 이제 필요가 없는 이유는 사실 요즘 그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이제 문법적인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정수와라고 하는 요 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와라고 하는 거 붙은 거는 최근 트렌드는 바로 뭐다? 최신 트렌드에서는 얘네를 전부 다 부사어로 취급을 합니다. 취급을 해요. 지금 주어가 두 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최신 트렌드는 이런 의미를 가져요. 알겠죠? 왜? 여기서 와가 일종의 함께의 의미다 보니까 알겠지? 그래서 함께라는 말이 성립하려면은 누구와 함께라는 말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전부 다 부사어로 다 취급합니다. 요즘은 좀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이걸 구분을 했거든요. 알겠죠? 근데 요즘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왜 혼자서 씩 웃고 있어? 이게 재밌나? 그치? 그래서 요즘은 그냥 와가가 붙으면 그냥 전부 다 부사어로 취급하는 경향이 좀 더 강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만 보고 여러분들이 굳이 유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훈문장이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뭐다?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만 관계를 맺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견문장에 대해서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견문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견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둘 이상의 문장이 모여서 이루어진 문장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 말은 이꼴 다른 말로 하면 바로 뭐다?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이다. 같은 말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해가 돼요? 그치? 자, 그러면 견문장의 첫 번째 바로 아는 문장, 암긴 문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얘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그림으로 이해하면 좀 더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알겠죠? 요건 안 써도 되긴 합니다. 자, 아는 문장, 암긴 문장 같은 경우는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요런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즉, 바로 뭐다? 큰 문장 속에 작은 문장이 마치 어떻게 안겨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작은 문장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안긴 문장이라고 하고 큰 문장을 기준으로 하면은 아는 문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큰 문장 안에 작은 문장이 쏙 들어가 있는 듯한 그러한 형태. 그래서 마치 작은 문장이 안겨 있는 것 같은 안긴 문장, 혹은 작은 문장을 안고 있는 것 같은 아는 문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두 개가 같은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아는 문장, 안긴 문장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원래는 얘네가 하나의 문장이었다는 거죠. 알겠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마치 하나의 성분처럼 쓰이는 것을 우리는 아는 문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문장이지만 얘가 하나의 성분같이 변한 거. 알겠죠? 다른 문장 속에서 마치 성분처럼 쓰인 것을 우리는 아는 문장, 안긴 문장이라고 얘기하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안긴 문장은 이꼴 다른 말로는 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쌤님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와 절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절이라고 하는 건 뭐였다? 주어와 서술어를 갖추어 있는 둘 이상의 낱말이 모인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안긴 문장은 절의 형태를 띠면서 문장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아는 문장, 안긴 문장, 자, 이런 것들을 나누게 되면 첫 번째가 바로 명사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알겠습니까? 즉, 이 말은 바로 뭐다? 하나의 문장이 다른 문장 속에서 마치 명사처럼 쓰이는 것을 우리는 명사절이라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즉, 문장이 명사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사실 이제 우리가 명사절을 아는 문장을 아는 건 좋지만 더 중요한 거는 문장 속에서 찾을 수가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그거를 역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넣어놓은 게 바로 명사절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명사절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바로 서술어의 어간 혹은 서술격 조사 이다의 이, 이거를 포함해서 알겠죠? 여기에 뭐가 붙어야 된다? 명사형 어미, 명사로 만들어주는 어미인 기, 요거는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네모를 쳐놓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기가 쓰이면 무조건 명사절로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걸 쓰면은 전부 다 명사처럼 쓰인다. 명사가 우리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응? 주어 목적뿐만 아니라 조사의 꾸밈을 받으면 사실 모든 성분으로 다 쓸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 말은 바로 뭐다? 하나의 문장이 다른 문장 속에서 조사의 꾸밈을 받아서 모든 성분처럼
쓰이는 걸 우리는 명사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아까 우리가 이름들을 보면 다른 거는 관형절, 부사절 이렇게 마치 하나의 품사처럼 얘기를 해놨지만 얘를 명사절이라고 얘기하고 관형절, 부사절 같이 하나의 그 성분처럼 얘기를 해놨지만 얘는 성분이 아닌 명사절이라고 하는 이유가 너무나 많은 성분으로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핵심으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요거죠. 그렇죠? 바로 뭐다? 바로 자, 요거는 빨간색으로 밑줄 쳐놓읍시다. 명사절은 뒤에 어떤 조사를 취하느냐에 따라 모든 문장 성분으로 다 쓰일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실제로 이 문제도 수능에 한번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를 문제를 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좀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기는 해요. 알겠죠? 실제로 딱 이게 그 수능에 나오고 그 다음 해에 이제 숙명여 중에서 교과서에서 이 문장 관련된 단원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학교에서 문장 다음 중 명사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런 문제를 딱 냈는데 그 정답이 뭐였냐면은 명사절은 뒤에 붙는 조사에 따라서 뭐 부사절, 관형절 등 주어, 목적어, 뭐 보어 등으로 쓰일 수 있다. 이게 했는데 이게 틀렸다고 되어 있었던 거야. 알겠지? 그러면서 애가 그래서 왜 이게 틀렸냐고 가져갔더니 선생님이 하는 말이 그러면 뭐 부사어로도 쓰일 수 있어? 왜 모르면서 이렇게 얘기해? 막 이렇게 했대. 근데 그 전에 그 수능에서 명사절이 모든 성분으로 다 쓰일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 줘도 선생님들이 안 받아줬어. 왜냐면 대부분 학교는 이제 시험 문제를 잘못 출제하게 되면 뭐 심할서 그런 거 쓰니까 선생님들이 잘 안 받아줘. 알겠지? 근데 실제로 그런 에피소드가 한번 있긴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둬야 돼요. 명사절은 어떤 조사가 붙느냐에 따라서 사실 모든 성분으로 다 쓸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럼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 일은 내가 혼자 하기가 힘들다. 자, 우리가 이가 같은 경우는 그 주격조사 혹은 복격조사로 쓰인다고 했잖아. 그치? 근데 보어를 취하려면은 무조건 서술어는 되다 아니다 밖에 안 된다고 했어. 그러면 얘는 서술어가 뭐야? 힘들다니까 얘도 주어고 사실 얘도 주어가 돼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네가 혼자 한다 라고 하는 문장이 이 일은 힘들다 속에서 주어로서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사실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한 문장이긴 해요. 알겠죠? 어떻게 복잡하냐? 자, 네가 혼자 한다. 주어랑 서술어가 있죠. 그쵸? 그리고 여기서 가라고 하는 주격조사가 지금 쓰여 있습니다. 그쵸? 좀 더 물론 이제 뒷부분에 배울 내용이지만 이 문장은 좀 복잡한 이유가 바로 뭐냐? 사실 요거는 주어, 서술어의 형태가 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는 서술절로도 봅니다. 두 가지 절을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경문장은 둘 이상이기 때문에 3개도 되고 4개도 되고 5개도 돼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 같은 경우는 바로 뭐다? 명사절도 안고 있지만 서술절도 안고 있는 문장이긴 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좀 이따가 서술절은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알겠죠? 자, 일단 명사절을 쓴 이유가 바로 뭐다? 혼자 하기라고 하는 음기만 찾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서술어에 음기, 서술어가 될 수 있는 동사, 형용사, 체험 플러스 이다에 음기만 붙으면은 얘는 무조건 명사절로 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목적어로 쓰이는 경우 봅시다. 민호는 혼자 집에서 음악을 들음을 좋아한다. 물론 더 자연스럽게 하면 음악을 듣기를 좋아한다 하는 게 더 낫겠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음기랑 이런 것들 다 일부러 보여주기 위해서 좀 어색하지만 이렇게 해놨어요. 선생님이 일부러.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혼자 집에서 음악을 듣는다라는 말이 이 민호는 좋아한다는 문장의 목적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뭡니까? 명사절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쵸? 자, 그래서 목적격 조사의 꾸밈을 받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뭐다? 안긴 문장이 목적어로 사용되는 명사절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봅시다. 보어로 사용되는 경우. 그 경기의 목표는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기만이 아니다. 아니다 앞에 있는 이가 같은 경우는 보어라고 했잖아. 되다 아니다 앞에는.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기만이라고 하는 게
보호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여기에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기라는 것은 음기가 붙었으니까 역시 명사절로 보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문장 보도록 합시다. 자, 명사절이 역시 서술어로도 쓰입니다. 알겠죠? 봅시다. 자, 책을 읽는 것은 지식보다 지혜를 얻고자 함. 그죠? 하다에 미음이 붙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함이다라고 하는 서술격 조사가 붙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명사절이 서술어로 지금 사용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이 경우는 서술절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명사절이 서술어 기능을 하는 거지 서술절이 쓰였다라고 하면 틀린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거는 그 밑에 나오는 것도 역시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어제 TV에 쟁반을 많이 들기의 달인이 나왔다. 그렇죠? 쟁반을 많이 들다라는 말이 달인이라는 명사를 지금 꾸며주고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사실 여기서는 의라고 하는 관용격 조사를 사용했기 때문에 관용어로 쓰인 거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도 역시 똑같이 바로 뭐다? 관형절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즉 얘는 바로 뭐다? 쉽게 말하면 명사절이 관형격 조사의 도움으로 관형어로 쓰인 것이지 얘는 관형절과는 다른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줘야 돼요. 알겠죠? 관형절과는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런 것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쌤이 아까 강조했죠? 음기만 보라고. 알겠습니까? 명사절 판단할 때는 음기만 판단하면 됩니다. 알겠죠? 또는 미음 혹은 기 요렇게 형태가 붙은 거는 다 그냥 명사절이다. 요렇게 보는 게 제일 쉽고 제일 빠르고 제일 정확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거 부사도 똑같아요. 봅시다. 이 국어 숙제는 내가 혼자 함에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하다라는 말에 미음이 붙고 그 다음에 부사격 조사로 애가 붙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명사절이 부사어로 사용된 거지 얘도 부사절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도 역시 바로 뭐다? 명사절이 부사격 조사 도움으로 부사어로 쓰인 것이지 얘도 역시 마찬가지 부사절은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것들 같은 경우는 교묘하게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 경우는 바로 뭐다? 명사절이 관형격 조사의 도움으로 관형어처럼 쓰인 거야. 알겠죠? 그러면 이 말을 똑바로 하려면 뭐라고 해야 된다? 명사절이 관형어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관형절이 쓰였다 하면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관형절, 부사절하고 명사절이 관형어로 쓰이는 거랑 명사절이 부사어로 쓰이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음기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정말 그것만 보면은 진짜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관형절, 부사절까지 똑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명사절은 넘어가고 자, 관형절을 아는 문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쵸? 자, 봅시다. 자, 됐습니다. 자,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하나의 문장이 다른 문장 속에서 마치 관형어처럼 쓰이는 것을 우리는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도 역시 중요한 건 바로 이거죠. 관형절을 만드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얘는 서술어의 어간, 서술격 조사 이다의 어간 1을 포함해서 여기에 관형사형 어미인 뭐가 붙어야 된다? 바로 은는 을던 여러분들이 요것만 찾으면 관형절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은는 을던 요것만 기억하세요.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그쵸? 자, 그럼 예문을 봅시다.
저 아이가 들고 가는 가다에 는이 붙었잖아. 그렇지? 은는 을건에서 는이 붙었죠. 그렇죠? 그럼 이 뭡니까? 저 아이가 들고 가는이라고 하는 문장이 의존 명사인 것을 수식해주는 형태가 된다는 거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관형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쵸? 자, 그 다음 문장 봅시다. 학생들이 모두 예쁜 꽃처럼 예쁘다라는 말이 지금 꽃을 꾸며주고 있고, 그쵸? 여기서는 예쁜이라고 하는 니은이 쓰였잖아요. 그쵸? 은는 을던에 은이 쓰인 경우라고 보시면 되죠. 그쵸? 그래서 이때도 역시 문장을 하면 꽃이 예쁘다. 학생들이 모두 꽃처럼 보인다 라고 하는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눌 수 있고, 이 경우도 역시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 지금 우리가 내일 볼 영화, 우리가 내일 보다라는 말이 영화를 꾸며주고 있죠. 그쵸? 그래서 이것도 역시 관형절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문득 나는 연수와 함께 놀던 그 뒷동산, 연수와 함께 놀았다라는 문장이 그 뒷동산을 꾸며주고 있죠. 알겠습니까? 자, 이런 걸 우리는 역시 관형절을 아는 문장, 은는 을건만 기억하세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 사실 관형절에는 우리가 한 가지 더 볼 게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거는 바로 뭐냐? 자, 관형절의 성분 생략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관형절의 절에 사용된 어떤 낱말이 아는 문장과 문장에서도 사용될 경우. 자, 근데 이 경우는 성분은 관련이 없어요. 서로 다른 성분으로 쓰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는 문장에서 사용될 경우는 그 낱말을 관형절에서 생략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것도 역시 예문을 통해서 이해하는 게 좀 빠르겠죠? 그쵸? 자, 쉬운 예문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나는 어제 엄마가 사온 빵을 먹었다.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봅시다. 알겠습니까? 그죠? 자, 이제부터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알겠지? 자, 윤서야. 자, 나는 어제 엄마가 사온 빵을 먹었다. 자, 이 문장에서 주어는 뭘까요?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주어가 사실 두 개 있습니다. 어떤 게 주어일까? 나는, 또. 그치, 엄마가. 두 개가 주어겠죠. 그쵸? 자, 하은아. 이 문장에서 서술어도 역시 두 개가 있어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먹었다, 또. 그치. 사오다라는 서술어가 있겠죠. 그쵸? 그러면 얘를 이제 우리가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눠봅시다. 첫 번째 문장은 바로 뭐다? 나는, 그쵸? 빵을 먹었다. 자, 이런 문장이 됩니다. 알겠죠? 두 번째 문장은 뭐겠어? 어제 엄마가 사왔다고 했잖아. 무엇을 사왔어? 그치. 관형절 문장 속에서는 요 빵이 지금 생략이 돼 있죠. 알겠습니까? 그치? 자, 이 경우는 지금 성분도 일치가 하기는 해요.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그런데 이거는 성분이 일치하지 않아도 솔직히 상관이 없기는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보면은 뭡니까? 예쁜 정원에 꽃이 많이 피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치? 자, 이거는 이제 이건 안 적어도 돼요. 요거는 그냥 한번 봐두기만 합시다. 자, 예쁜 정원에 꽃이 많이
피었다. 요런 문장이 있다고 봤을 때 여기서 서술어가 될 수 있는 건 뭘까? 서술어가 될 수 있는 거는 윤혜야 뭐겠어? 피었다. 또 그치 예쁜. 그죠? 두 가지가 서술어가 될 수 있어. 주어는 뭐가 될까? 주어는 그치 주어는 얘 하나밖에 없어. 그쵸? 자 그러면 이걸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누면 어떻게? 첫 번째 문장은 정원에 꽃이 많이 피었다. 그쵸? 자, 두 번째 문장은 바로 뭐다? 아니죠. 정원이 예쁘다. 왜? 관용어는 바로 뒤에 있는 것만 꾸며줘. 하나를 넘어서서 꾸며줄 수는 없단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사실 예쁜 거는 꽃이 아니라 이 문장에서는 사실 정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정원은 주어로 쓰였지만 여기서 정원은 부사어로 쓰였죠. 그쵸? 근데 요 정원이가 지금 두 번째 문제에서 생략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 그치? 그러니까 성분이 다른 건 상관이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낱말이 똑같은 게 쓰이게 되면은 관용절에서는 그 낱말을 생략을 합니다. 물론 공통된 게 없는 경우는 다 써줘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는 그치 어제 서울에서 삼촌이 온 것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두 개의 문장은 바로 뭐야? 나는 보았대. 어떤 것을? 어제 서울에서 삼촌이 왔다. 라는 문장이죠. 이거는 겹치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생략이 하나도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겹치는 게 있는 경우만 성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은 관형절에서 생략이 됩니다. 이것도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자주 나왔던 문제예요. 옛날에. 알겠습니까? 지금은 조금 빈도가 떨어지긴 했어요. 근데 고1, 2 과정에서는 나올 확률이 또 상당히 높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고3에서 빈도가 떨어진 거는 고1, 예전에 많이 나와서 빈도가 좀 떨어진 거는 나중에는 고1, 2 과정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같이 알아두면은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부사절을 아는 문장 보도록 합시다. 자, 부사절을 아는 문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자, 부사절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다? 바로 하나의 문장이 다른 문장 속에서 마치 부사처럼 쓰이는 거죠. 그쵸? 자, 이것도 역시 만드는 방법 알면은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은 그냥 만드는 방법으로 파악하는 게 제일 정확하고 쉽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부사절을 만드는 방법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서술어의 어간, 서술격 조사 이다의 어간 이를 포함해서 여기에 부사형 혐이 뭐가 붙는다? 바로 이게 도로. 얘를 사용을 하면은 우리는 이것은 부사절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명사절은 음기, 관형절은 읊는 을던, 부사절은 이게 도로. 요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거는 아까 했었죠. 무슨 것, 그치? 무슨 것 할 때는 항상 앞에 관형사형 어미가 와요. 알겠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먹은 것, 그치? 먹을 것, 그쵸? 먹던 것, 이런 식이 될 거 아니에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앞에도 역시 관형사형 어미가 붙었으니까 이것도 관형절입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것도 솔직히 학교 선생님이 좀 최신 트렌드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해요. 알겠죠? 실제로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 경우 아까 것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그냥 관형사형 어미가 붙었기 때문에 관형절로 봐요. 알겠죠? 근데 고등학교 나면 그런 셈이 없기는 할 거야. 근데 혹시나 하고 이제 선생님이 그 높아심의 얘기를 해주는데 알겠지? 간혹 가다가 특히 중학교 과정 같은 경우는 교사형 교과서가 안 바뀐 곳이 많아. 내용이 2015년 교육과정 내용으로 안 바뀐 곳이 많아. 알겠지? 그래서 실제로 비상교과서, 교사형 교과서, 중학교 거 보게 되면 거기 문장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는 뭐뭐한 것 같은 그 형태도 전부 다 명사절로 나와 있어.
근데 고등학교는 아마 그런 쌤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알겠죠?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모의고사에서부터 이미 다 바뀌었어요. 알겠습니까? 현재는 무슨 것 할 때 무슨 은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전부 다 관형절로 취급합니다. 현재. 고등과정은 아마 절대 그런 선생님이 없기는 할 거야. 알겠지?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내신은 그 선생님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사실 잘못된 내용이에요. 모의고사는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치, 관형절로 보는 거야. 그 앞에까지. 왜? 것이 의존 명사잖아. 명사를 꾸며주는 건 관형어거든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부사절은 이게 도록을 보면 돼요. 자, 예문을 보면 그는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없다라는 말이 없이가 됐죠. 그렇죠? 그래서 도움도 없이 그 일을 혼자 해냈다. 그래서 그는 그 일을 혼자 해냈다. 어떻게? 그 누구의 도움도 없다. 이렇게 두 가지 문장으로 나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경진이는 매우 빠르게,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거는 빨리라는 말은 부사입니다. 아예 그냥 부사예요. 얘는 빠르다의 그쵸 활용형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빠르다가 변화 형태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자, 근데 빠르게는 바로 빠르다라고 하는 빠르라고 하는 어간에 개라고 하는 부사형 어미가 붙어가지고 된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빨리랑 빠르게는 구분해야 돼요. 아예 품사 자체가 달라요.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그쵸? 그래서 요거 정도는 함께 알아두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보면 경진이는 매우 빠르게 운동장을 가로질러 갔대. 그치? 개가 붙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부사절이고 이 부사절은 사실 뭘 꾸며준다? 서술어를 꾸며준다는 거죠. 매우 빠르게 가로질러 갔다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문장을 두 개로 나누면 경진이는 매우 빠르다. 경진이는 운동장을 가로질러 갔다.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수호는 쇼핑몰 앞에서 민주를 목이 빠지도록, 그치? 목이 빠지다라는 문장이 목이 빠지도록이라는 말로 변해서 기다렸다라고 하는 서술을 지금 꾸며준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개로 나누면 목이 빠지다. 수호는 쇼핑몰 앞에서 민주를 기다렸다. 이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절 음기, 관형절 음는 을던, 부사절 이게 도록. 요것만 외우면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은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실제로 이제 절을 구분할 때 사실 어려운 거는 이제부터 나오는 것들이에요. 왜? 얘네들은 솔직히 표지만 보면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강조했던 음기, 음는 을던, 이게 도록. 요것만 보면 판단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문제는 얘네들이 제일 많이 나오기는 해요. 알겠습니까? 오히려. 자, 그런데 구분하기가 더 어려운 거는 사실 지금부터입니다. 자, 서술절을 아는 문장. 말 그대로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마치 서술어처럼 쓰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알겠죠? 그런데 서술절의 경우에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표지가 없어요. 아까 음기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알겠죠? 그러면 서술절은 무엇으로 판단해야 되느냐? 바로 문장의 구조를 통해서 파악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느냐? 자, 부속 성분을 제외하고 주 성분만을 분석해 보았을 때 문장의 구조가 주어 더하기 서술어의 구조를 가질 때 우리는 뒤에 있는 주어 더하기 서술어를 서술절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예문을 보고 봅시다. 자, 민성이는 키가 작다. 그치? 자, 여기서 일단 서술어는 작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쵸? 민성이는 또 역시 작은 게 민성이니까 주어라는 걸 알 수 있어. 그치? 근데 작다 앞에 이가라는 조사를 취한 낱말이 왔어요. 그쵸? 근데 이게 보호가 되려면 서술어가 되다 아니다가 와야 되잖아. 그치? 근데 얘는 작다는 되다 아니다가 아니죠. 그쵸? 그러면 얘는 보호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도 당연히 주어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주어 서술어의 형태를 취했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바로 뭐다? 키가 작은데 누가 작은 거다? 민성이가 작은 거잖아. 그치? 그러면 키가 작다는 문장이 사실 민성이는
그 뭡니까? 이 말에 서술어로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서술절이다. 그래서 이거를 두 개로 나누면 이렇게 나눕니다. 키가 작다, 민성이는 작다. 혹은 바뀌어도 상관없겠죠. 민성이는 작다, 키가 작다. 이렇게 나눕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이게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문장이에요. 물론 이제 부속성분 빼도 상관없지만, 보면은, 할머니께서는 귀가 밝으시다. 이게 주성분들이죠. 그쵸? 자, 요걸 보면은, 할머니께서는이 주어라는 건 알 수가 있겠어. 그치? 그래서 할머니께서는 밝대. 뭐가 밝아? 귀가 밝은 거야. 그치? 역시 마찬가지, 사실 밝으시다가 직접적으로 호응하는 성분은 할머니가 아니라 귀입니다. 귀가 밝지 할머니가 밝을 수는 없잖아. 할머니가 뭐 부처님도 아니고 후광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그래서 뭡니까? 밝다라는 서술어가 직접적으로 호응하는 거는 귀가라는 거죠. 그런데 귀가 밝다라는 문장이 바로 뭐다? 할머니께서는이라고 하는 주어와 호응을 해서 서술어로서 작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도 역시 두 개로 나누면 할머니께서는 밝으시다, 귀가 밝으시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서술절 같은 경우는 무조건 요거 주어 서술어의 형태다. 그래서 시험 문제 치사하게 나오면 이런 게 나오죠. 다음 중 문장의 구조가 다른 걸 고르시오 해가지고 뭐 1번부터 4번까지는 서술절을 써라. 알겠지? 예를 들어서 뭐 할머니는 귀가 밝으시다 이렇게 해라. 근데 답이 되는 문장에는 뭡니까? 나는 고등학생이 아니다. 이렇게 해라. 얘는 뭐야? 주어, 보어, 서술어인 혼문장이죠. 그치? 얘는 보어니까, 그치? 근데 얘는 주어, 서술어의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잖아. 그치? 요런 거 치사한 문제로서 잘 나옵니다. 생각보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보어랑 절대 헷갈리지 말 것. 알겠죠? 요거는 그러니까 밑에 요거 하나 적어 놓읍시다. 그러면 즉 주어 더하기 서술어일 때, 그쵸? 요 주어를 바로 뭐다? 보어와 구분할 것. 요것이 서술절 할 때 여러분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은.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그쵸? 자, 이제 뭐 이렇게 하면 뭐 대부분 이제 다 끝나긴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마지막이 이제 바로 인용절을 아는 문장. 그렇죠? 자, 우리가 일단은 이어진 문장까지 끝내는 게 더 낫겠죠? 보도록 합시다. 자, 인용절을 아는 문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인용절이라고 하는 거, 인용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인용. 그죠?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빌려와서 그 뭡니까? 표현하는 걸 우리는 인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를 이제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요 인용 표현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장에서 절로 보는 선생님도 있고, 알겠죠? 아니면은 그냥 문장 표현 중에서 인용 표현으로 보는 선생님도 있기는 해요. 알겠죠? 요거는 조금 보는 방향에 따라 약간 다르게 볼 수 있는데, 뭐, 헷갈릴 건 없어요. 왜냐면은 포함되고 안 되고 문제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인용절을 봅시다. 그래서 인용절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문장 속에서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이 인용되어 쓰이는 것을 우리는 인용절이라고 하는데, 인용절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바로 첫 번째는 직접 인용. 그렇죠? 자, 직접 인용의 경우는 바로 뭐다? 직접 인용 조사인 라고를 씁니다. 알겠죠? 이거는 중요합니다. 라고를 사용을 해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환경부는 이번 지구의 날에 모두 동참하자 라고 호소했다라는 거야. 그렇지? 그 다음에 우리 할머니께서는 올해 농사는 풍년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야. 그렇죠? 이런 걸 우리는 직접 인용이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자, 간접 인용은 그럼 뭐다? 간접 인용은 간접 인용 조사인 고를 사용을 합니다. 알겠죠? 그죠? 자, 문장을 보면 환경부는 이번 지구의 날에 모두 동참하자고 호소했다. 그죠? 우리 할머니께서는 올해 농사는 풍년이라고 말씀하셨다. 자, 그런데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직접 인용이나 간접 인용이나 구분하는데 제일 쉬운 방법은 따옴표가 쓰였느냐 안 쓰였느냐를 보는 게 제일 쉽기는 합니다. 알겠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판단할 때 문제인 거고 개념적으로 물어보면 무조건 요거를 대답을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옛날에 중학교 그 문제에서는 서술형으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을 구분할 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면 직접 인용은 따옴표로 얘기하면 안 돼. 알겠지? 직접 인용 조사 라고를 사용했으니까 직접 인용이고 얘는 간접 인용 조사 고를 사용했으니까 간접 인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 그래서 설명적으로 얘기할 때는 조사를 얘기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는 따옴표 유무로 판단하는 게 제일 빠르긴 합니다. 정확하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쉽게 판단하라고 알려주는 거고 개념적으로 얘기할 때는 조사를 얘기를 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런데 자, 이 부분이 요즘 들어서 최근에 조금 어렵게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바로 어째서 어렵게 나오느냐? 바로 직접 인용문을 간접 인용문으로 바꿀 때는 그쵸? 제귀 대명사의 사용에 유의를 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제귀 대명사 영어 시간에 한 번쯤 배웠죠? 제귀 대명사가 뭡니까? 영어를 왜 못하는지를 이해할 것 같은 이 느낌은 뭐지? 그쵸? 제기대명사는 원래 무슨 뜻이냐면은 앞에 문장에서 나왔던 말을 다시 그 문장 안에서 다시 받아줄 때 우리는 이걸 제기대명사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철수가 그쵸? 나는 커서 대통령이 될 거야 라고 했다. 자, 여기서는 지금 큰 따옴표가 쓰였고 라고라는 조사를 썼기 때문에 직접 인용문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얘를 근데 간접 인용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철수가 뭘로? 자신은 그렇죠? 커서 대통령이 될 거라고 조사는 여기서 거라까지가 문장이에요. 조사와 어미를 구분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뭐냐? 조사를 제외했을 때 말이 돼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될 거 하면 이상하잖아. 문장이 안 되잖아. 그렇지? 근데 될 거라 하면 문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될 거라까지가 문장으로 보고 고만 조사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될 거라고 했다. 요렇게 했을 때 가장 핵심적으로 조심해야 될 거는 바로 뭐다? 1인칭 대명사가 자신이라는 제기대명사, 철수를 가리키는 제기대명사로 변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관련된 문제가 요즘 조금 생각보다 어렵게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줘야 된다. 유념을 해줘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도록 합시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뭐 인용절을 아는 문장 뭐 이런 것들 그냥 한번 읽어보면 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어진 문장을 넘어가도록 합시다. 너무 한 번에 다 하는가? 됐죠? 너무 많아? 자, 그러면 일단 오늘 수업은 그럼 여기까지 합시다. 알겠죠? 그럼 남은 시간 동안 쌤님이 절과 관련된 문제를 조금만 줄게요. 그럼 그것만 좀 풀어보면서 오늘 마무리 합시다. 알겠습니까?